형부의 손바닥이 66세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이 먹으면 판단도 못하냐고요? 도장 찍으라니까. 형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지만 형부는 듣지 않았죠. 형부가 아니라 사위라고 하세요. 나이 먹었다고 예의도 없어요? 그때 언니가 나섰습니다. 말릴 줄 알았는데. 엄마, 그만 좀 해요. 도장 찍고 끝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철물점을 지켜온 엄마가 자식과 사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문 밖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수구항의 아침은 언제나 생선 비린내와 갈매기 울음으로 시작됩니다. 오전 6시 미연은 가게 셔터를 올렸죠. 33년째 이 동네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곳의 아침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자락 미연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바닷바람에 삐걱거렸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선 미연은 먼저 김밥용 밥을 안쳤습니다. 그러면서 창문 너머로 철물점이 보이는 곳을 힐끔 바라봤죠. 엄마가 일하는 말순철물은 여기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벌써 가게 문 열었겠지. 혼잣말을 하며 미연은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어요. 엄마 최말순 씨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분이었죠.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철물점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떡볶이 떡을 물에 불리며 미연은 벽에 걸린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10살 때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빠 없이 홀로 자신을 키워준 엄마의 얼굴은 그때도 지금도 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검소하지만 따뜻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연아, 김밥 2줄 싸줘. 동네 이장님이었죠. 미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계를 힐끔 봤어요. 11시가 되면 엄마 도시락을 챙겨야 했거든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미연은 따로 준비해둔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을 정성스럽게 담았죠. 밥은 잡곡밥으로 지었어요. 엄마가 당뇨기가 있어서 흰쌀밥은 피하는 게 좋았거든요. 도시락을 들고 철물점으로 향하는 길 미연은 엄마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엄마가 장부에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아마 또 외상 장부일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이 못 하나 볼트 하나 사가면서 다음에 줄게 하면 엄마는 꼬박꼬박 메모해두곤 했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말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6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곧은 허리 하지만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아이고, 우리 딸. 또 도시락 싸왔어? 엄마가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그렇죠. 미연은 카운터 위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연은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저 좀 피곤해서 그래. 최말순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30년을 한결같이 일해온 엄마가 처음으로 피곤하다고 말했거든요. 철물점을 나서며 미연은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엄마는 벌써 다시 장부 정리에 열중하고 있었죠.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언제나처럼 성실하게. 그날 저녁 미연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33년의 세월이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끝이 올 일인지를요. 목요일 오후 미연은 김밥을 마는 중에 철물점 앞에 세워진 검은색 제네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언니 수진의 차였죠. 서울에서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던 언니가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 방문이었어요. 미연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죠. 수진과 형부 상우였습니다. 형부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이 작은 구황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미연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소 엄마 생신도 제대로 챙기지 않던 언니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 일부러 철물점 문 닫는 시간에 맞춰 엄마를 찾아갔죠. 엄마, 언니 또 왔다 갔어요? 응, 수진이가 요즘 자주 오네. 최말순 씨는 장부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아, 참. 수진이가 그러는데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며? 미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개발 소문은 몇 달 전부터 돌고 있었죠. 특히 철물점이 있는 이 자리가 역세권 개발 구역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땅값이 벌써 2배는 올랐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연이 떡볶이를 끓이고 있을 때 언니가 분식집으로 들어왔어요. 미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수지는 구석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죠. 미연은 불을 줄이고 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셔?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나이가 있으시잖아. 66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야. 수진의 말투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미연은 언니의 의도를 알 것 같았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언니? 엄마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상속세도 문제고 무엇보다 엄마가 정신 맑을 때 정리해야지. 미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엄마는 아직 정정하셔. 언니가 괜한 걱정하는 거야. 그때 형부 상우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언니 옆에 앉으며 말을 보탰죠. 미연 씨, 현실을 봐야 해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모르세요? 무슨 소리예요? 어제도 우리한테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상장부도 예전만큼 꼼꼼하지 않으시고. 상우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엄마의 작은 실수들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말하는 것 같았죠.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멀쩡하세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너도 현실을 직시해. 재개발되면 이 땅값이 얼마나 오를 건데. 엄마가 혼자 그 큰 돈을 관리할 수 있겠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언니 부부가 나간 뒤 미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재개발로 오를 땅값을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미연은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혼자 TV를 보고 계셨죠. 화면에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엄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미연이 왔구나. 엄마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힘이 없어 보였죠. 미연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없어. 왜 다들 나보고 자꾸 아프냐고 묻는지 모르겠네. 최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엄마의 손이 또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죠. 그리고 TV 리모컨 옆에 놓인 약봉지도 눈에 띄었어요.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불안했어요.
언니와 형부의 갑작스러운 관심, 재개발 소문, 그리고 엄마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엉켜서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미연은 철물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언니가 전화로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거든요. 평생 가족회의라는 말을 꺼낸 적 없던 언니였죠. 미연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물점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언니와 형부가 와 있었어요. 엄마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계셨고 언니는 그 옆에 서 있었죠. 형부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미연이 묻자 수진이 형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상우가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었죠. 그리고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차용증입니다. 형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연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전 차용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엄마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형부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최말순 씨는 고개를 저었죠. 나는 그런 적 없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6개월 전 일이에요. 철물점 리모델링 한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연은 처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죠. 그때 수진이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엄마가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수진아, 너마저 왜 이래?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니까. 최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연은 차용증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도장은 분명 엄마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6개월 전 평일 오후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날짜 평일 오후 3시네요? 엄마는 그 시간에 항상 가게에 계시는데 미연이 지적하자 형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이 은행에 가신다고 일찍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고 그때 돈 얘기가 나왔죠. 형부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최말순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안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돈을 빌렸을 리가 없어. 그 순간 미연은 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죠. 언니는 엄마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어요. 형부, 이 차용증 어디서 났어요? 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급하다고 하셔서 제 비상금으로 빌려드린 거예요. 상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미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꺼내는 거예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어머님 재산이 늘어나시기 전에 빚부터 청산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형부의 논리는 치밀했어요. 미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죠. 미연아,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 수진이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이 드시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언니가 도와준다는 게 뭔데? 엄마 재산 뺏는 거야? 미연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맞잖아. 언니는 재개발로 땅값 오르니까 엄마 재산 노리는 거잖아. 아, 수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철물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는 맨날 엄마 곁에 붙어 있으면서 뭘 했어? 엄마가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엄마는 멀쩡하셔. 멀쩡하면 차용증을 왜 기억 못해? 언니의 반박에 미연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엄마는 차용증을 보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최말순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의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죠. 엄마,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형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싫어요. 내 가게는 내가 지킬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차용증도 기억 못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시겠어요? 상우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죠.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엄마가 정말로 기억을 잃어가는 건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어머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형부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났죠. 미연아, 너도 엄마를 생각한다면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가 엄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도와드리려는 거지. 언니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철물점을 나갔습니다. 미연과 엄마만 남은 가게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미연은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엄마, 괜찮아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정작 미연 자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이 둘로 갈라진 이 상황에서 미연은 엄마와 단둘이 남겨진 것 같았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물점의 오래된 형광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미연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화요일 정오, 미연은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차용증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는데도 언니와 형부는 계속 철물점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검은색 제네시스가 철물점 앞에 서 있는 걸 봤거든요. 철물점이 가까워질수록 미연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리고 철물점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리는 큰 목소리에 미연은 멈춰 섰어요. 도장을 찍으라니까요. 형부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미연은 숨을 죽이고 유리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철물점 안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형부는 엄마 앞에 서서 서류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죠. 싫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최말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형부가 서류를 카운터에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엄마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미연은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탁! 형부의 손바닥이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도시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엄마는 뺨을 감싸쥐며 형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나이 먹으면 판단도 못하냐고요? 이 서류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고집을 부려요? 상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목소리였죠. 형부, 엄마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상우는 듣지 않았어요. 형부가 아니라 사위라고 하세요. 나이 먹었다고 예의도 없어요? 그때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연은 언니가 형부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잔인했죠. 엄마, 그만 좀 해요. 도장 찍고 끝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네. 언니는 도장을 꺼내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최말순 씨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너마저. 엄마는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셨어요. 우리가 관리해 드려야죠. 수진의 말투는 마치 엄마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뭐 하는 거예요? 미연의 외침에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형부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언니는 짜증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연아. 엄마가 미연을 보며 입을 열었지만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이 너무나 선명했죠. 미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고 엄마에게 다가갔죠. 엄마, 괜찮아요? 미연이 엄마의 뺨을 살피려 하자 수진이 가로막았습니다. 너 지금 뭐야? 어른들 일에 왜 끼어들어? 어른들 일? 언니가 지금 엄마한테 한 짓이 어른이 할 일이야? 미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형부가 콧웃음을 쳤죠. 미연 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세요. 어머님은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뭐라고요? 차용증도 기억 못하시고 외상장부도 엉망이고 어제는 같은 물건을 2번 주문하셨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형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직감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뺨을 때려요? 그게 사위가 할 일이에요? 교육이 필요했어요. 고집불통이시니까. 상우의 대답에 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교육한다니 그것도 폭력으로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미연이 소리쳤지만 형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죠. 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어머님 재산을 관리해 드릴게요. 위임장. 미연은 그 단어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죠. 엄마는 도장 안 찍어요. 절대로. 미연이 엄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연아, 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엄마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아? 위험한 건 언니들이지, 엄마가 아니야. 그 순간 형부가 미연을 밀쳤습니다. 미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어린 것이 버릇이 없네요. 어린 거?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그만해.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66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식에게, 그것도 사위에게 뺨을 맞다니요. 미연은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부와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래, 잊지 마.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수진의 말이 등 뒤에서 들렸지만 미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를 부축해서 철물점을 나왔죠. 밖으로 나오자 엄마가 무너졌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연아, 내가 정말 이상한 거니? 내가 미쳐가는 거니? 엄마의 물음에 미연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지금 자신마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멀쩡해요. 저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미연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엄마를 지키겠다고. 이 악랄한 계획으로부터 엄마를 구해내겠다고요. 철물점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유리문 너머로 형부와 언니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차지한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미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죠.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미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반드시요. 하늘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미연은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빨갛게 부은 뺨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새벽 2시 미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다가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였죠.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에게 1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파란색 펜을 꺼내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 용도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그리고 미연에게 말했어요. 미연아, 돈 거래는 꼭 기록해야 한다. 사람 기억은 믿을 수 없거든. 그 말이 번개처럼 미연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습관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파란색 펜으로 돈 거래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엄마의 철칙이었죠. 다음 날 새벽 미연은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미연은 곧장 카운터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는 역시나 파란색 장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6개월 전 페이지를 펼쳤어요. 형부가 말한 날짜를 찾아봤지만 그날엔 아무 기록도 없었죠.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렸다면 분명히 기록했을 텐데요. 미연은 철물점 구석에 있는 오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6개월 전 녹화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형부가 말한 그날 오후 3시의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에는 엄마가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행에 갔다는 형부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엄마는 그날 단 한 번도 가게를 비우지 않았죠. 미연은 더 최근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새벽 3시 철물점 뒷문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으로 봐서 형부였습니다. 그는 카운터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져갔죠. 아마도 엄마의 도장이었을 거예요. 미연은 계속 영상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낮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찾았죠. 형부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스피커폰이 켜진 상태였어요. CCTV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죠. 도장은 확보했습니다. 차용증도 만들었고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재개발 확정되면 그 땅값이 10억은 넘을 거요. 부동산 브로커의 목소리였어요. 미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죠. 노인네가 고집이 세서 걱정이긴 한데 치매 있는 것처럼 만들면 되겠죠. 형부의 말에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차용증도
엄마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든 것도 전부 조작이었죠. 미연은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엄마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죠. 형부와 언니가 엄마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미연은 USB를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죠. 헤드폰을 끼고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형부와 브로커의 대화는 생각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내가 만들었고 도장은 말순 씨 집에서 챙기면 됩니다. 형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미연은 이 부분을 따로 편집해서 저장했죠. 그리고 브로커의 대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필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내가 어머니 필체를 흉내낼 수 있어요. 편지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미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가 엄마의 필체를 위조했다니요. 친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차용증 원본을 들고 경찰서 옆 문서감정소를 찾았습니다. 감정사는 돋보기로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봤죠. 여기 서명 부분을 보세요. 회계 시작과 끝이 부자연스럽네요. 감정사가 가리킨 부분을 미연도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엄마의 평소 글씨와는 달랐죠. 엄마는 이응을 쓸 때 항상 왼쪽부터 시작하는데 차용증의 글씨는 오른쪽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떨림이 있죠? 누군가를 흉내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감정사는 정식 감정서를 작성해줬어요. 차용증의 필체가 최말순 씨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미연은 다시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파란색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어요.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10,000원 단위의 작은 돈부터 100만 원 단위까지 엄마는 모든 돈 거래를 파란색 펜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형부의 이름조차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엄마가 형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미연은 마지막으로 엄마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6개월 전 7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는지 봤죠. 하지만 그런 거액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액 입출금만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거였죠. 재개발로 오를 땅값을 노리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미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죠.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무렵 미연은 모든 증거를 들고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이거 보세요. 미연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형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차용증 양식은 내가 만들었고 엄마는 입을 가리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억을 의심했던 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미연아,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연은 엄마를 꼭 안았죠. 당연하죠, 엄마. 엄마는 처음부터 멀쩡했어요. 바로 그때 철물점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들어왔죠. 그들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꼭 결정하셔야 해요. 수진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일어서서 그들을 가로막았죠. 언니, 형부, 이제 그만하세요. 또 방해할 거야? 형부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차용증 양식은 내가 만들었고 도장은 말순 씨 집에서 챙기면 됩니다. 형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에이, 이게 뭐야? 형부가 직접 말한 거예요. 차용증을 위조했다고요. 미연은 문서 감정서도 꺼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필체 감정서예요. 차용증의 글씨가 엄마 글씨가 아니라는 증거죠. 형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형부를 쳐다봤다가 다시 미연을 봤죠. 그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파란색 장부에도 7천만 원 기록은 없어요. 엄마는 30년간 모든 돈 거래를 기록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면서 왜 기록이 없을까요? 미연의 추궁에 형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내일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요. 그 말에 수진이 다리를 휘청했어요. 형부는 주먹을 꽉 쥐며 미연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몰아붙였던 그들이 이제는 궁지에 몰렸어요. 형부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고 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 3시 구항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동네 주민 대부분이 모였어요. 미연은 엄마와 함께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최말순 씨 가족 문제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미연은 일어섰어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죠.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가며 USB를 꺼냈습니다. 저는 최말순 씨의 둘째 딸 미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연이 노트북을 연결하자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새벽 3시 철물점에 몰래 들어가는 형부의 모습이었죠.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 새벽 제 형부가 엄마 가게에 무단 침입한 장면입니다. 영상 속 형부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장을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뭐야, 도둑이잖아. 뒤쪽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형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차용증 양식은 내가 만들었고 도장은 말순 씨 집에서 챙기면 됩니다. 형부의 목소리가 마을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노인네가 고집이 세서 걱정이긴 한데 치매 있는 것처럼 만들면 되겠죠. 이 말이 나오자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미연은 차분하게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파란색 장부를 확대한 사진이었죠. 우리 엄마는 30년간 모든 돈 거래를 이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7천만 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화면이 바뀌자 문서 감정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인 감정사의 필체 감정서입니다. 차용증의 글씨가 엄마 글씨가 아니라는 증거죠. 미연은 형부와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언니와 형부는 재개발로 오를 땅값을 노리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과 상우에게 쏠렸어요. 차가운 시선들이었죠. 말순 씨가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철물점 단골 손님인 박씨 아저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맞아요. 30년을 한결같이 일하신 분을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수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형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때 최말순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죠. 엄마는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이것은 3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았죠. 미연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언제 유언장을 써뒀을까요? 최말순 씨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최말순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요구하는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한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본인의 모든 재산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자녀에게 상속한다. 엄마는 유언장을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은 단호했어요. 30년을 혼자 딸을 키워온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죠.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상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겠고, 수진 씨는 동네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겁니다. 형부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회관 뒤쪽에는 경찰관 2명이 와 있었죠. 미연이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상우 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관의 말에 형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고생 많았어요. 그런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수지는 아무 말 없이 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죠.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니까요. 재개발 설명회가 끝난 후 미연과 엄마는 철물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어요. 미연아, 고마워. 엄마가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미연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수 구항의 저녁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미연은 알고 있었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는지를요. 엄마, 내일도 도시락 가져올게요. 그래, 우리 딸. 엄마의 미소는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미연은 확신했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잃었지만 서로를 얻었다라고요. 석 달이 지난 봄날 여수 구항은 벚꽃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미연은 여전히 도시락을 들고 철물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철물점 앞에 도착한 미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말순철물이라는 간판 옆에 새로운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마을 공동 작업방이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할머니 3분이 모여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고 구석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무 장난감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연이 왔구나.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미소였죠. 철물점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서로를 도와주는 공간이 되었죠. 엄마는 여전히 목과 볼트를 팔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카운터에 도시락을 펼쳤어요.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와 된장찌개를 준비했죠. 엄마 밥 먹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미연아, 저기 봐. 엄마가 가리킨 곳에는 박씨 아저씨가 손자와 함께 연장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죠. 아저씨는 못을 박다가 실수를 했고 손자가 깔깔대며 웃었어요. 저 아이가 나중에 기억하겠지. 할아버지와 함께한 오늘을. 엄마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엄마는 파란색 장부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엔 동거래를 적는 게 아니었죠. 동네 아이들이 만든 작품 목록과 어르신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는 이런 것도 기록해요? 미연이 묻자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추억을 모아두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미연을 바라봤어요. 미연아, 내가 늘 장부에 기록했던 건 잊어지는 게 무서워서였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지. 정말 중요한 건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거더라. 엄마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주름마저 아름다워 보였어요. 도와준 건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죠. 형부의 폭력, 언니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시간들이요. 엄마,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는 미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존엄이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철물점과 분식집일 뿐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을 지켜낸 것, 그것이 바로 그들만의 승리였어요. 저녁이 되자 미연은 가게 문을 닫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미연아, 내일은 뭐 해줄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거요. 매일매일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여수 구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 불빛들처럼 그들의 삶도 계속될 거예요. 평범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들만의 방식으로요. 그날 밤 미연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재산이 아니라 존엄이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미연과 엄마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존엄이며 그 존엄은 아무리 작은 일상 속에서도 빛납니다. 여러분 곁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